안녕하세요. 푸른중학교 2학년 친구들 역사 시간입니다. 우리 2학기가 시작됐고요. 2학기에 그래서 차시도 1차시라고 적혀 있죠. 이제 다시 1차시부터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헷갈리지 말고 2학기에 1차시부터 여러분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학기의 진도는 이미 이야기했듯이 고려 부터 진행될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106쪽의 내용입니다. 106쪽부터 고려 내용이 쭉 진행될 거고 우리 2학기 때 목표는 조선시대까지 모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교과서 페이지로는 페이지 142쪽부터 해서 이 고려와 조선의 내용을 2학기 때 들어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 달 정도에 걸쳐서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끝낼 거고, 또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2학기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EBS 온라인 클래스, EBS에서 나오는 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 했듯이 교과서 내용도 여기다 더해서 함께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1학기 때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했던 것이 이제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홀수 짝수가 막 섞이다 보니까 역사는 좀 흐름의 학문인데 그런 흐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역사 용어. 역사 용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확히 어떤 내용, 어떤 뜻인지 모르겠고, 이게 단어는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었던 단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2학기 때의 목표는,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EBS 강의로 한번 내용을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과서로 같은 내용 한 번 더 읽어줄 거고요. 읽으면서 내용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형성평가 혹은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모르는 내용 질문하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또 사료도 함께 읽어보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3번에 걸쳐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 수업하다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의 목표는 이렇게 잡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과서부터 읽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역사 교과서 없는 친구들 얼른 가서 잠시 일지정지 해놓고 역사 교과서 챙겨와 주시고요. 또 우리 역사 교과서 단순히 펴놓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얘들아, 선생님이 체크하는 부분에 너희들도 같이 체크하는 거. 1학기 때와 동일하게 교과서 읽어가면서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에 너희도 형광펜 칠하고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들 여러분 교과서에 같이 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광펜 필요하고요. 형광펜. 그 다음에 볼펜. 볼펜 가지고 지금 책상 앞으로 와주시길 부탁드려요. 역사 교과서와 형광펜, 볼펜 가지고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까만색 볼펜을 써야겠어. 자, 그럼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교과서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106쪽이고요. 106쪽. 이미 우리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내용부터 다시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읽어가기 시작하면서 내용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내용은 EBS 온라인 클래스, EBS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짚어주면서 내용 확인해 가는 거니까 친구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봐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은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 학습 목표 3가지 나와 있죠. 첫째, 왕건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말할 수 있다.
과정이라 함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우리 이번에 중간고사 볼 때도 여러분 깨달았겠지만 순서를 묻는 문제가 꽤 많이 있지. 어떤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일의 사건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태조 왕건. 왕건이 실시한 정책을 열거할 수 있다. EBS 강의에서도 여러분 이미 들었겠지만 태조 왕건이 실시했던 여러 정책이 교과서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뭐 북진 정책이라던가 민족 통합 정책이라던가 이런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교과서 108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 내용은 우리는 스킵하고 가도록 합니다. 요 첫 번째, 두 번째 학습 목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속으로 내용 보면은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왕건이 후백제 군대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빠지자 왕건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맞서 싸우다 죽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공산전투가 여러분 교과서 아래쪽에 나오는 지도에 보면 공산 여기 딱 등장합니다. 공산전투에 대한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다 우리 이미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건이죠. 태봉의 장군으로 태봉 국가 이름입니다. 후 고구려가 이름을 여러 번 바꾸죠. 후 고구려였다가 마진이었다가 태봉으로 바꾸는데 그 궁예가 세운 후 고구려 즉 태봉의 장군이었던 왕건이 후백제의 영토인 금성 나주를 점령하는 등 큰 공을 세웁니다. 금성 나주 역시 지도에 나옵니다. 저기 한 번 더 아래쪽에 보면은 금성 나주가 있어요. 이 왕건이 바닷길을 통해서 고려에서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후백제의 뒤통수였던 금성 나주를 점령하는 등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죠. 한편 궁예는 태봉의 왕이었던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고 주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는 일이 많아져서 점차 민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러자 태봉의 신하들은 궁예를 몰아내고 누구를? 왕건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왕위에 오른 왕건은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고치고 원래 뭐였는데 태봉이었는데 918년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원에서 송악, 오늘날의 개성으로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고려가 이제 건국되었으니까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먼저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힘이 약했던 신라와 친선 관계를 맺고 후백제를 공격합니다. 이때 후백제가 굉장히 강했다고 EBS 강의에서도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고려는 후백제의 세력이 밀렸지만 이 세력이 밀린 이야기가 무슨 얘기야? 공산전투 이야기야. 신순겸이 왕건 대신해서 죽었던. 잠깐 밀리기도 했지만 고창, 즉 안동에서의 전투를 승리한 후 세력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고려가 점차 세력이 앞서가기 시작하자 신라의 경순왕은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935년에 신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견훤과 그 아들의 권력 다툼으로 힘이 약화된 후백제는 어떤 전투? 1, 2천 전투에서 크게 고려에게 격파당하고 고려는 후백제의 항복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936년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우리 요거 순서 묻는 문제가 잘 나왔었던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과정입니다. 왕건이 왕이 되고 철원에서 송악으로 도읍을 옮기고 잠깐 밀렸었지만 안동전투에서 승리하고 신라가 멸망하고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를 크게 격파하면서 마침내 936년 삼국을 통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교과서 106쪽의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이제 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교과서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 역시 여러분이 거기서 한번 봤던 내용이야.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강의로 한번 들었던 내용도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교과서 살펴보면서 읽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7쪽입니다. 태조 정책. 여기서 태조는 태조 왕건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은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합니다. 우리 온라인 EBS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딱 정책이 머릿속에 몇 가지 떠올라야 돼. 자, 중요한 정책입니다. 태조 왕건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후계 국가임을 자처하면서 건국 직후부터 북진 정책을 추구합니다. 중요합니다. 북진 정책. 자, 북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이야. 어라, 선생님, 저 비슷한 정책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그치, 옛날에 우리 남진 정책, 고구려의 장수왕의 남진 정책 들어봤었는데, 이번에 고려의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 북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첫째로 고구려를 계승한 내용.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옛날 고구려의 영토, 저쪽 북쪽에 있는 만주벌판, 거기를 다 회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진을 표방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이 더 배웠던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 태조 왕건은 북쪽에 있는 수도였던 서경, 개경 말고 서경을 중요시하면서 북쪽으로 진출할 정책을 계속 펼치게 됩니다. 첫 번째, 북진 정책이었습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옛 신라와 후백제의 유민은 물론 발해의 유민까지 포섭하는 듯 적극적인 민족 통합 정책.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당연히 민족을 통합해야겠죠. 민족 통합 정책. 이때 옛 신라, 후백제뿐만 아니라 발해의 유민까지 포섭하는 민족 통합 정책을 실시했다. 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신라 말 저기 후삼국 시대 때는 각 지방에 유력한 힘이 강한 호족들이 있었는데 태조 왕건은 그러한 호족들과 결혼, 교과서용으로는 혼인 관계를 맺고 또 그들 중 일부에게는 왕씨의 성을, 태조 왕건이니까 왕씨의 성을 내려줘. 사성 정책이야. 이걸 우리는 사성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토지와 관직을 주는 중 호족 포섭 정책을 실시합니다. 호족을 포섭한다라는 말은 각 지방의 힘이 센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뜻이야. 고려가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지방에 다 자기 세력이 많았던 호족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호족의 딸들과 혼인도 하고 또 호족에게 왕씨 성을 내려주기도 하고 관직과 토지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또 어떤 정책을 펼치나요? 교과서에 계속 나옵니다. 이와 함께 백성의 세금을 줄여주고 빈민을 구제하는 등 민생 안정의 정책을 또한 펼칩니다. 북진 정책, 민족 통합 정책, 호족 포섭 정책, 그리고 민생 안정 정책을 펼쳤던 왕건, 태조 왕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태조는 각 지역의 호족 세력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 아까는 포섭이었지만 이번엔 통제하기 위해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활용합니다. 중요한 내용 나오죠. 호족 세력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호족 통제 정책으로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설명하는 거야. 먼저 사심관은 관리야, 관리. 지방에 있는 호족을 그 지방의 관리로 임명하는 거야. 어라, 선생님, 그러면 관리로 임명하면 그 지방을 그 호족이 다스리는 거면 어떻게 그게 이게 호족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호족에게 그만큼의 권리를 주는 대신 그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야? 그렇지, 그 호족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반면에 왕의 아래에 있는 관리의 직책으로 임명하면서 왕이 그 호족을 관리하게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게, 해주면 좋은 게 바로 이 사심관, 관리로 임명하는 거야. 사심관 제도입니다. 자, 또한 기인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기인 제도는 사람을 인질로 잡는 거야. 어떤 사람?
호족에게 되게 중요한 사람, 호족의 뒤를 이을 호족의 아들을 수도로 불러서 수도에서 교육도 시키고 수도에서 밥도 먹여주고 잘 지내게 하면서 인질로서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수도에 자기 아들이 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쉽게 왕권을 배신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건은 호족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특이한 제도,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와, 뒤에 설명 나와 있죠? 호족에게 사심관의 직책을 주어 지방 통치를 책임지게 하고 플러스 뭘 지게 해? 네가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네가 다 책임져.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게 하고 또 호족의 자제들, 자식들을 기인이라고 하여 수도에 인질로 와 있게 하였다. 그리고 통치제도를 정비하는데 후손들이 꼭 지켜야 할 교훈을 담은 후뇨 10조를 남기게 됩니다. 끝! 태조 왕건의 정책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북진정책, 민족통합정책, 호족 포섭정책, 민생안정정책, 그리고 호족 통제정책. 온라인 클래스에는 호족 포섭과 호족 통제를 다 합쳐서 호족 융합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융합, 호족을 합친다. 어쨌든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는 게 중요해. 호족을 왕건의 편으로 만드는 정책들을 실시했다. 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아래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사료예요. 시험 봐봐서 알겠지만 얘들아, 선생님 교과서에서 함께 보는 사료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죠. 후녀십도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조왕건은 국가의 기반과 왕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나라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은 훈유 10조 10가지 조항을 남겼다. 여기에는 태조 왕건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과 중요하게 이루었던 정책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너무너무 고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서 활용됩니다. 자, 1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울 것. 불교를 강조하죠. 불도를 닦을 것. 이것과 비슷한 내용은 여러분 이미 온라인 클래스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6조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연등회와 팔관회는 불교의 중요한 행사인데 이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하게 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려 태조 왕건은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2조에 보면 풍수의 사상을 따라라. 이 풍수지리서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 그렇지. 지방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선종과 함께 경주가 아니라 지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도선의 풍수지리 사상을 여전히 강조합니다. 또 3조, 왕위는 맏아들이 있지만 다른 아들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고려의 세상 왕자들끼리 엄청 열심히 싸우게 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4조,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세상에, 이때 중국은 엄청 강한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그 중국의 풍습을 굳이 따를 필요 없다라는 아주 주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란, 북쪽에 있었던 거란의 풍습은 우리와 다르므로 이 오랑캐의 일관 제도는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은 즉슨 이 북쪽에 있는 애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마. 왜? 태조 왕건은 어느 나라를 계승했어? 고구려를 계승했지. 그래서 결국 얘네들과 싸워야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쪽에 있는 수도였던 서경을 중요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 나오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료에서 불교를 장려하는 정책 몇 조 뭐죠? 1조, 6조. 그 다음에 북진정책과 관련된 조항 4조, 북쪽과 있는 거란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서경을 중시했던 5조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조의 정책 내용 교과서 106쪽, 107쪽 내용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에서 마저 내용들 교과서 같이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